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60세 이상 두 분 중 한 분은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건강을 위해 드시는 보충제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김지혜입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72세 김복순 여사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복순 여사님은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홍삼도 꾸준히 드셨고요. 며느리가 사다 준 오메가3까지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뭔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크게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죠. 며칠 후에는 코피가 났습니다. 평소에 코피를 흘린 적이 없던 분이셨는데 말이에요. 휴지로 막아도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3개월째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고 대변 색깔도 검게 변했어요. 급하게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혈액 응고 능력이 정상의 절반도 되지 않았거든요. 원인은 바로 아스피린, 홍삼, 오메가3였습니다. 3가지 모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있었어요. 각각은 안전했지만 함께 작용하면서 혈액이 너무 묽어진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 드시던 약과 보충제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나 부작용을 겪으신 적 말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가장 위험한 약 보충제 조합 5가지. 둘째, 약과 보충제를 안전하게 복용하는 시간표. 셋째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2가지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지만 마지막 3번째야말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봄날 같은 노후 채널입니다. 이곳에서는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실제 사례와 생활 속 지혜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74세 박두식 어르신도 김복순 여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박두식 어르신은 3년 전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신 후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평생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어요. 동년배 지인들이 홍삼이 혈액순환에 정말 좋다고 계속 권하더라고요. 아스피린도 혈액순환에 좋고 홍삼도 혈액순환에 좋으니 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이셨죠. 여기에 딸이 명절 선물로 고급 오메가3를 사다 선물해서요. 아버지 혈관 건강에 좋다니까 꼭 드세요라면서 말이에요. 박두식 어르신은 기뻐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더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요. 아침마다 아스피린, 홍삼, 오메가3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몸에 좋은 것들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라는 생각이셨죠. 처음 2달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기력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양치질을 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칫솔이 너무 세게 박혔나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잇몸에서 피가 났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요. 칫솔질할 때마다 입안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대변 색깔이 평소와 달리 까맣게 변해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네 싶으셨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색깔이 붉게 변해 있더라고요. 분명히 피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서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싶어서 급하게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혈액 응고 능력이 정상의 절반도 되지 않았거든요. PT라는 수치로 보면 정상은 11에서 15초인데 박두식 어르신은 35초나 나왔어요. 이 정도면 작은 상처만 나도 피가 멈추지 않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아스피린, 홍삼, 오메가3 모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각각 하나씩은 괜찮지만 3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출혈 위험이 몇 배로 커진 거죠. 마치 물에 물을 계속 더한 것처럼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제 기능을 못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를 겪으신 68세 김영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여사님은 5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레보티록신이라는 약이었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하는 약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약 효과가 좋았어요. 갑상선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의 활력도 되찾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뼈 건강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주변에서 나이 들면 골다공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를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갑상선 약도 아침에 드시니까 같이 먹으면 편하겠다 싶어서 함께 복용하셨어요. 여기에 건강검진에서 빈혈 수치가 약간 낮다고 해서 철분제까지 추가하셨습니다. 이것도 아침에 갑상선 약 칼슘제와 함께 드셨고요. 한 번에 다 먹으면 깜빡할 일도 없고 편하잖아, 이런 생각이셨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별다른 부작용도 없었고 뭔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갑상선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았어요. 피로감도 다시 심해지고 체중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을 늘려주셨어요. 레보티록신 용량을 50마이크로그램에서 75마이크로그램으로 올린 거죠. 하지만 2달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약을 10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수치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자세히 문진해보니 그제서야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칼슘과 철분이 갑상선 호르몬 약의 흡수를 방해한 거였어요. 갑상선 호르몬 약은 위가 비어있을 때 흡수가 잘 되는데 칼슘과 철분이 함께 있으면 서로 달라붙어서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죠. 김영자 여사님은 약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실제로는 몸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잠긴 금고에 돈을 아무리 넣으려 해도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심장, 뇌, 근육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효과가 서로 겹쳐서 너무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혈 위험 조합이 대표적이에요.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와 홍삼, 오메가3, 마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죠. 또 다른 예로는 와파린피를 묽게 만드는 약과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가 있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들 말이에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도우니까 와파린 효과를 떨어뜨리거든요. 이런 조합은 혈액 희석 효과가 갑자기 변하면서 혈전이나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몸속에서 특정 성분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칼륨이에요. 혈압약 중에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은 칼륨을 몸에서 빼내지 않고 보관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기에 칼륨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거나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응급 상황입니다. 셋째, 혈당이 오락가락하는 경우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 카페인이 많은 보충제를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카페인은 혈당을 올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또 인삼류 보충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삼은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운전 중이나 계단을 오를 때 이런 일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나 크롬 같은 미네랄 보충제도 당뇨약과 각각은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예상보다 혈당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약이나 보충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각각은 몸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이에요. 문제는 같이 동시에 먹는 것이죠. 마치 좋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서 오해가 생기는 것과 같아요. 시간과 방법만 조금 바꾸면 모두 다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3세 최영자 여사님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영자 여사님도 갑상선 약과 칼슘제를 함께 드셨던 분이에요. 4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레보티록신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처음 2년은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갑상선 수치도 정상이었고 몸의 활력도 좋아지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진다는 걱정이 드셨어요.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가 조금 낮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를 시작하셨는데 갑상선 약과 같은 시간에 드셨어요. 아침에 한 번에 다 먹으면 까먹을 일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셨죠. 하지만 갑상선 수치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TSH라는 수치가 정상 범위인 0.5에서 4.5인데 8까지 올라갔어요. 이는 갑상선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을 75마이크로그램에서 100마이크로그램으로 늘려주셨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TSH가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영자 여사님은 정말 걱정이 많아지셨어요. 약을 늘려도 왜 효과가 없을까? 갑상선 기능이 더 나빠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으셨대요. 그때 지인의 소개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자세히 문진해보니 갑상선 약과 칼슘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용 방법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갑상선 약을 드시고요. 칼슘제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4시간 정도 간격을 둔 거죠. 정말 이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의구심을 가지셨지만 일단 해보시기로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 후 혈액 검사에서 TSH가 10에서 6으로 떨어진 거예요. 약물 용량은 그대로였는데 수치가 좋아진 거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TSH가 3.2까지 내려왔어요.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최영자 여사님은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같은 약, 같은 보충제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갑상선 약은 위가 완전히 비어있을 때 가장 잘 흡수되거든요. 칼슘이 함께 있으면 서로 달라붙어서 흡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최영자 여사님은 이 방법을 지키고 계세요. 갑상선 수치도 계속 정상이고 골밀도도 칼슘제 덕분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안전한 복용 시간표 4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출혈 위험 조합은 최소 수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스피린, 와파린피를 묽게 만드는 약 같은 혈액 희석제와 홍삼, 오메가3, 마늘 보충제, 생선 오일은 따로 드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혈액 희석제를 드셨다면 보충제는 저녁에 드시는 거예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을 두시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효과는 그대로 받으면서도 과도한 출혈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둘째, 흡수 방해 조합은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세요. 갑상선 호르몬 약과 칼슘, 철분, 마그네슘은 꼭 시간을 분리하세요. 갑상선 약은 공복에, 미네랄 보충제는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항생제와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우유나 요구르트를 드세요. 유제품의 칼슘이 항생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과 섬유질 보충제도 따로 드셔야 해요. 섬유질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해질이나 혈압에 영향을 주는 조합은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받으세요. 혈압약과 칼륨 보충제, 마그네슘 보충제가 대표적이에요. 특히 AC,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당뇨약과 크롬 보충제, 계피 추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조합은 개인차가 크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복용 루틴을 고정하세요. 처방약은 먼저, 보충제는 나중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시간도 매일 같은 시간으로 정하시고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처방약,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보충제 이렇게 정해두시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약 복용 알림 앱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마치 바쁜 회사와 같아요. 처방약은 회사의 핵심 업무를 맡은 중요한 직원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일을 시작해야 하죠. 반면 보충제는 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 같아요. 조금 늦게 와도 문제없지만 핵심 직원과 같은 시간에 몰려오면 서로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들어와야 각자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약물이 들어오면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하지만 시간을 나누면 각각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이 4줄만 외우세요. 처방약 먼저, 미네랄은 떼어.
피 물개는 겹치지 말기, 새 보충제는 알리기. 처방약을 먼저 드시고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은 시간을 떼어서 드세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들은 겹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할 때는 담당 의사께 알리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약물과 보충제의 효과는 그대로 받으면서도 부작용은 피할 수 있게 되신 거죠. 시간표를 만들 때는 생활 패턴도 고려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기상 직후에 공복 약물을, 저녁 식사 시간이 일정한 분은 식후에 보충제를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챙길 게 아니라 가족과도 나눠야 합니다. 70세 정만호 선생님의 지혜로운 대처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만호 선생님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3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2가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당뇨도 있어서 당뇨약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건강을 위해 오메가3와 비타민 D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어요. 총 5가지를 매일 복용하고 계신 거죠. 정만호 선생님의 특별한 점은 이거였어요. 복용하는 모든 약과 보충제의 목록을 정리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셨거든요.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까지 작은 카드에 적어두셨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셨어요. 아들, 딸, 그리고 함께 사는 손자에게까지 복용 약물 목록을 알려두셨죠. 그런데 작년 여름 정말 그 준비가 빛을 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오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정만호 선생님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소파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대학생인 손자가 집에 있었습니다. 손자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119가 도착했을 때 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혈압약 2종류 드셔요. 암로디핀 5mg과 텔미사르탄 40mg이고요. 당뇨약은 메트포르민 500mg 하루 2번, 오메가3 1000mg과 비타민 D 1000IU도 매일 드세요. 약 이름은 여기 메모지에 적어두셨어요. 구급대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응급 상황에서는 가족들도 당황해서 정확한 약물 정보를 주기 어려운데 손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덕분에 응급실에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도 약물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치료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 혈압약과 함께 드신 오메가3 때문에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진 거였어요. 오메가3도 혈압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날 유독 더웠고 산책으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2가지 효과가 겹치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복용 내역을 알 수 있어서 금방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수액 치료를 받으신 후 하루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약물 정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하고 원인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 사이에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었고요. 정만호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가족들과 정보를 꼭 공유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복용 중인 약과 보충제의 완전한 목록을 만드세요.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 처방한 병원까지 적어두시면 더 좋아요. 이 목록을 3곳에 보관하세요. 첫째는 지갑이나 핸드백에, 둘째는 냉장고문에, 셋째는 침실 머리맡에 붙여두세요. 응급 상황은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 곳에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휴대폰에도 사진으로 저장해 두세요. 요즘은 휴대폰을 항상 갖고 다니시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같이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자녀들에게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두시면 좋아요. 월에 한 번 정도는 목록을 업데이트하세요. 약이 바뀌거나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시면 즉시 수정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응급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이런 준비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먼저 출혈과 관련된 위험 신호들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손바닥만 한 큰 멍이 드는 경우, 특히 팔이나 다리에 보랏빛 멍이 여러 개 생기는 경우는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코피가 자주 나거나 한번 나기 시작하면 15분 이상 멈추지 않는 경우도 위험해요. 휴지로 막아도 계속 스며 나온다면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는 더욱 심각해요.
소변이 분홍빛이나 붉은빛을 띠거나 대변이 검은색이나 타르 같은 색이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양치질할 때마다 입안이 피투성이가 되거나 베개에 피가 묻는 정도라면 위험한 신호예요. 다음은 전해질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특히 일어날 때 핑 돌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는 혈압이나 전해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위험해요.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느려지거나 건너뛰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도 주의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하고 일어나기조차 힘들다면 전해질 불균형일 수 있어요. 근육 경련이나 손발, 저림도 전해질 이상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손가락이 자주 저리다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해 봐야 해요. 호흡 곤란이나 가슴 답답함도 무시하면 안 돼요. 계단 오르기가 평소보다 힘들거나 누워있을 때도 숨이 차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약물과 보충제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에 가시되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꼭 가져가세요. 때로는 보충제 대신 자연스러운 식품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칼슘 보충제 대신 드실 수 있는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치즈 한 장에도 200mg 정도가 있고요. 멸치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도 칼슘이 풍부해요. 두부나 된장,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 대신에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돼요.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 좋아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호두나 아몬드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볕을 쬐시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만들어져요. 철분은 시금치, 소고기,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마그네슘은 바나나, 아보카도, 견과류, 녹색 잎채소에 풍부해요. 물론 질병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면 반드시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어요. 흡수 장애가 있거나 식사량이 부족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경우라면 보충제를 드셔야 하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자연스러운 식품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식품에는 영양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무엇보다 자연식품은 과다 섭취의 위험이 적어요. 보충제는 농축되어 있어서 과다 섭취하기 쉽지만 식품은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섭취하게 되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약과 보충제를 함께 먹어도 되나요?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면 얼마나 띄워야 하나요? 새로운 보충제를 추가하고 싶은데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괜찮을까요? 이 보충제 대신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응급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증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메모해서 병원에 가시면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은 약 한 알이 아니라 내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 올바른 정보, 그리고 조금의 주의만 있으면 충분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하고 따뜻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위험한 약물과 보충제 조합 5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와 홍삼, 오메가3, 마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 출혈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둘째, 갑상선 호르몬 약과 칼슘제, 철분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약물 흡수가 방해받아서 치료 효과가 없어집니다. 셋째, 혈압약과 칼륨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넷째, 당뇨약과 카페인 보충제나 인삼류를 함께 드시는 경우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와파린 피를 묽게 만드는 약과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를 과다 섭취하는 경우 약 효과가 갑자기 변할 수 있어요. 안전한 복용 시간표는 간단합니다. 처방약은 먼저, 보충제는 나중에 출혈 위험 조합은 수시간 간격, 흡수 방해 조합은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의사약사 상담 체크리스트도 기억하세요. 함께 먹어도 되나요? 시간 간격은 얼마나 둬야 하나요? 새 보충제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김지혜였습니다.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지켜온 경험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봄날 같은 노후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건강한 정보의 나눔이 되고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월이 지나도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이 드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든든해하겠습니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영상을 끄시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복용 중인 약과 보충제 목록을 확인하시고 위험한 조합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치의나 약사에게 꼭 여쭤보시고요. 가족들과도 이 정보를 나누세요. 함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